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책자를 중심으로 에브라함 링컨, 시어도 루즈벨트, 프랭클린 루즈벨트, 린든 존슨 4명의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이 책을 한 45주간에 걸쳐서 지금 거의 이제 44주간, 45주간까지 하면은 마칠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에필로그를 하면서 이 대통령의 그런 마지막 그런 리더십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이어서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의 대통령직을 물러나고 난 이후에 보여준 그런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제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은 린든 존슨이 퇴임한 이후에 텍사스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의 회고록 작성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제 이때 린든 존슨 대통령은 아침에 목장을 돌면서 인부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린든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텍사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목장을 운영하면서 이제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그런 대통령의 직에 있었을 때 일에 대한 여러 에피소드들에 대한 회고록을 작성하였던 거죠. 거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이제 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대통령일 때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이 린든이 아침마다 목장에 가서 이제 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업무도 지시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리더십의 규모 면에 있어서 축소된 모습이 마치 희극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는 것이죠. 미국의 대통령, 그러니까 전 세계를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그런 대통령이 조그만 목장에서 인부들하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걸 보니까는 이 린든 존슨이 봤을 때 너무나 이 차이가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황소가 건강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지 않겠다고 엄숙하게 맹세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목장 일하는 사람들에게 린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쇠고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마치 대통령적인 그런 말이지만은 너무나도 이렇게 이제는 한 보통 사람으로서 돌아간 그런 모습에 이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은 좀 이 격세지감을 많이 느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급 육, 이제 소들 중에도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이제 하이 퀄러티의 이제 고급 육을 또 뜻하는 그런 표시가 HP라는 그런 표시인데 이 표시를 얻으려면 사소한 것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존슨의 철학이었다는 것이죠. 제1목초지에 있는 밤색 황소의 짓무른 눈에 연고를 발라줘라. 제3목초지에서 살수기를 가동하기 시작해라. 이런 것들을 이제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습관적으로 읽던 법인에 대한 현황 보고서가 텍사스에서는 그날 산란된 달걀수에 대한 보고서로 대체됐는데 이제 월요일에는 달걀을 162개 나왔고 화요일에는 144개 나왔고 목요일에는 158개 나왔고 토요일에는 104개 나왔고 암탉이 200마리인데 암탉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재밌죠.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양계장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인 것이죠. 회고록이 마무리되는 날 우리 모든 일을 끝내고 늦은 오후에 존슨과 함께 한 그런 산책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우리는 목장에서부터 걷기 시작해 존슨이 어린 시절에 산책할 때 멈추었던 곳을 하나씩 지났으며 큰 길에서 한 1.5km쯤 떨어진 곳에는 그가 태어난 생가로 공들여 복원한 국립박물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태어난 생가가 이제 국립박물관으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설치된 것이죠. 존슨은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번호판들을 살펴보고 그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했는지 확인하며 방명록을 쭉 훑어보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명록 내용을 역사적 판단의 풍향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로 삼았으며, 그리고 방명록 내용을 역사적 판단의 풍향이 어떻게 불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근거로 또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명록에 어떤 내용을 써져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과연 역사적 그런 풍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판단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죠. 들판 너머의 생가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의 할아버지가 살았던 오두막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가 할아버지의 카우보이 이야기와 구비 설화에 흠뻑 빠졌던 그러한 곳이었고, 그 때문인지 그는 그곳에서 위안을 얻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큰 길을 따라 조금 내려간 오르막에는 그가 정식 교육을 받기 시작했던 정크셔 스쿨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마치 그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서는 그의 삶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들, 목장과 생가, 할아버지의 오두막, 학교 등이 늘어서 있었고, 길 너머에는 구불되는 페더네일스 강을 굽어보는 웅장한 너도 밤나무 아래 존슨 가족의 묘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이제 존슨 가족이 묻혀가지고 거기 묘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작은 무덤을 가리키며 여기가 어머니가 누워 계시네라고 그렇게 말해주었고, 또한 여기에는 아버지도 묻혔고 나도 여기에 묻힐 거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 도리스 컨스 교수님에게 직접 린든 존슨이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산책하는 동안 말이 끊어진 때는 거의 없었는데, 그렇다고 존슨의 목소리로만 채워진 시간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혼란스럽던 대통령 재임기부터 또한 사회에 처음 진출한 시기까지 시간으로 또한 이야기하면서 거슬러 올라갔고, 그는 커툴라라는 가난한 학교에서 교사로 일했었고, 또한 멕시코계 미국 학생들에게 온갖 운동과 활동을 가르치며 이루어낸 성과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자라왔던 그러한 과정들을 하나씩 돌이켜보면서 이제 회고록을 쓰면서 또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시대에 청소년 관리국에서 일할 때 수천 명의 가난한 청년들에게 도로변의 공원, 학교, 체육관, 수영장 등을 짓게 하며 일거리를 주었던 그러한 기억들도 즐겁게 또한 되살리게 되었는데, 자신이 힐 카운티에 전기를 어떻게 끌어왔는지, 전기의 도입으로 전등과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어 수천 농가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또한 반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1957년 시민권법이 통과됐을 때의 즐거움에 대한 언급도 또한 하게 되었는데, 이 시민권법이 이제 린든 존슨이 케네디의 그러한 사후에 그의 정책을 이어서 추진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적인 흑인과 백인의 평등권,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그 자리를 구분하지 않는다던가, 이런 화장실도 그런 구분들을 없앤다던가, 이런 것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시민권법이 엄격히 집행되진 않았지만 그 법이 통과되어 제89차 의회에서 정확히 말해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첫 18개월 동안이나 크나큰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시대였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보다 더 많은 사람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내 꿈이 가능해진 듯한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태가 다른 식으로 진행됐더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존슨은 이렇게 말하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고개를 저으며 숨을 내쉬었는데, 그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과 불안이 일으켜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이제 대통령을 마감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말년을 정리할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날 밤 목장의 저자의 방으로 돌아와 존슨의 말을 정리하면서 저자는 왜 그가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말한 것일까? 왜 그는 저자에게 자신의 취약함과 슬픔을 가감없이 보여주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 의문을 풀려고 애썼는데 저자가 젊은 여자로 역사학자가 되려고 염원하였기 때문인 것일까? 왜 린드는 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다 해준 것이지? 이런 의문을 사실 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야 젊음과 역사는 존슨이 다가가서 설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던 두 가지였으니까 어쩌면 그가 경멸하면서도 탐내던 아이비 학위를 저자가 지녔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이 하버드 출신이셨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가 살아온 삶의 의미와 타협하려고 분투하는 걸 내가 밤잠을 설치며 열심히 들어준 때문이었을까?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슨과 대화하는 횟수가 잦아질수록 그가 자신의 삶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그는 대통령직에 재임할 때 심장마비가 가족력인 경우에 64세에 사망할 확률을 통계적으로 예측한 생명표를 주문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과연 수명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것들을 곰곰하게 따져보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1년이 조금 더 지난 1970년 봄에 존슨은 지독한 흉통으로 샌안토니오 브룩 군 병원에 입원했고 협심통증이란 진단을 받았는데, 존슨은 엄격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시작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이 커티, 사크, 스카치 위스키를 마셨고 줄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나이에 식이요법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아이젠하워처럼 오래 살고 싶지 않다. 갈 때가 되면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평생 해온 그런 습관 자체가 이제 잘 버려지지 않는 거죠. 린든 이제 열심히 대통령직을 했지만 그걸 그렇게 하면서 위스키 마시고 그리고 이제 기름진 음식 먹으면서 살았던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나 이렇게 열정적인 스타일의 그러한 어떤 리더십 같은 경우에도 먹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즐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탐식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 즐기는 이런 스타일이 사실 많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1972년 4월에 존슨은 딸 린다의 버지니아 집에 머무는 동안 극심한 심장마비를 일으켰는데, 의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텍사스에 돌아가 요양하겠다고 고집했으며,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그랬듯이 존슨도 자신이 아프면 모두가 알고 자신이 죽으면 모두가 돌봐줄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존슨 아버지도 그랬죠. 존슨 아버지도 지방 정치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말년에 굳이 병원에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반겨줄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그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해서 결국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 존슨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존슨은 두 번째 심장마비를 그럭저럭 견뎌냈지만 한 친구에게 정말 지독히 아프다라고 말했듯이 결국 죽음을 맞을 때까지 고통과 싸워야 했는데, 아침은 변변하기 시작하더라도 오후가 되면 가슴을 연속해 찌르는 때리는 듯한 통증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그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침대 옆에 설치된 이동식 산소 탱크가 그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위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9개월 후인 1972년 12월 11일 존슨은 LBJ 도서관의 시민권 심포지엄에 연설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로이 윌킨스, 클래런스 미첼, 휴버트 험프리, 줄리언 본드, 바버라 조던, 버넨 조던, 전 연방 대법원장
윌 워런 등 시민권 운동단체의 모든 지도자가 거기에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하지만 심포지엄을 하루 앞둔 일요일 밤에 메선 눈보라가 오스틴을 덮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도 명확하지 않았는데, 도서관장 해리 미들턴의 기억에 따르면은 이제 그 도서관장이라는 거는 이 린든 존슨의 기념 도서관, 우리도 이제 있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 김대중 대통령 도서관 이제 그거를 연남동에 거기 동교동에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연세대학교에 이제 기증을 했죠. 도서관장 해리 미들턴의 기억에 따르면 지독히 춥고 온 세상이 얼어붙어 워싱턴에서 많은 참석자를 싣고 오는 비행기가 오스틴 공항에 착륙할 수 없을 것이라는 통지가 있었다. 결국 그들이 버스로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뜻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디 버드는 전날 밤 린든이 상당히 아팠다. 그래서 밤을 거의 새우다시피 했다. 주치의는 린든에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 하면서 심포지엄에 참석하지 말라고 말렸다라고 기억했는데, 하지만 존슨은 검푸른 정장에 눈부시게 반질거리는 신사화를 신고 약 110km쯤 떨어진 오스틴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존슨은 오래전에 운전을 중단했지만 운전기사가 빙판으로 변한 길에서 지나치게 조심하며 느릿하게 운전을 하자 짜증을 내고는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존슨의 성격상이 중요한 이제 자신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나가서 연설할 중요한 타이밍인데 그걸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운전사가 이제 빙판길을 조심조심 운전하니까는 성이 안 찼던 거죠. 그래서 그 운전대를 빼앗아 가지고 운전도 오랫동안 안 했는데 그 차를 운전하고 갔다는 거죠. 이처럼 이제 린든이 어떤 성격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이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비평이 토해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필자는 린든 존슨이 필자와 함께한 시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린든의 말년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아울러 린든의 건강 상태까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어서 어떤 린든과 또한 이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 간의 어떤 각별한 서로 간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끼고 또한 이 하버드 이 출신의 교수님을 자신의 핵으로 쓰는데 중요하게 투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리스 컨스 구디 교수님은 린든의 상세한 그런 어떤 린든의 철학과 또한 그의 말투와 그 어떤 기술, 리더십의 기술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책에 녹여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토의되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이면 매우 사교적이고 협상의 대가였던 린든 존슨의 말년의 모습을 통해 리더십 측면에서 배우고 깨달아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리더십 그 스타일은 거의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그렇다면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언제나 그 리더십이 아무리 위대하다 하더라도 끝은 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년을 항상 생각하면서 자신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리더십 행위를 할 때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위대한 리더들은 자신의 이름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그 가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에 자신의 어떤 근본적인 목표를 두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사후에까지라도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이미지로 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리더십 행위를 그의 생전에 해나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떤 위대한 리더십의 어떤 그의 삶의 어떤 방식, 스타일, 그리고 삶을 조명하는,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조망하는 그런 시야,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큰 리더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과연 내 인생을 전체 조망해 봤을 때 과연 난 어떠한 리더십으로,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계속 이어서 이 린든 존슨의 어떤 리더십의 마지막에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번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린든 존슨을 초청해서 한 이런 초청 행사에서 린든이 빗바람을 맞으면서 가서 거기 연단을 향해서 이제 계단을 오르는 그러한 전 대통령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의 바로 이 존슨의 결의를 엿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존슨은 힘겹게 연단을 향했고 극심한 흉통이 밀려오자 존슨은 걸음을 멈추고 니트로글리세린 알약을 삼켰으며 목숨을 잃더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읽혀졌고 존슨은 더듬거리면서 더는 대중 앞에서 무척 자주 꽤 오래 연설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마지막 연설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40년 이상 공인으로 살았던 삶과 관련된 3,100만 장 이상의 자료가 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권과 관련된 기록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애 가운데 생애를 전체 돌아봤을 때 과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의미가 있었나,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떤 성취들을 이뤘나는 것을 한번 되돌아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권이 그에게 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걸 인정했지만 정부의 본질은 피부색과 신념, 조상, 성별,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개개인에게 품위 있고 온전한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린든 존슨이 대통령을 해오면서 리더십적 행위를 해오면서 그 삶을 종합하면서 내리는 결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정부의 본질은 바로 신념, 어떤 개개인의 신념이 있었죠. 그리고 그 개개인의 어떤 조상, 그리고 개개인의 성별, 그리고 어떤 연령, 이런 거에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품위 있고 온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이다. 이런 목적, 정부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논의하며 이틀이란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다지 즐겁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가 보잘것없고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년이나 대통령을 하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지 못한 것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백인 사회에서 흑인으로 사는 역경은 미국 사회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주된 문제였는데 우리가 불평등한 역사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불평등한 기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흑인이 평평하고 평등한 운동장에 서게 될 때까지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안 된다면서 모든 미국인에게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똑같은 가능성이 부여되는 세상을 보증하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평생 달려온 리더십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모든 미국인이, 그러니까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질 것 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의 어떤 린든 존슨의 정치적인 어떤 목표였다, 비전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의지가 굳건하다면, 또 올바른 마음과 진실한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 미국인은 어떤 장애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연설을 끝맺었다고 합니다. 이 연설이 린든 존슨의 마지막 대중 연설이었는데 레이디 버드가 말했듯이 심포지엄에 가기 전부터 그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았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권리는 전적으로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날 존슨이 내린 결정에는 시민권법을 위해 기꺼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며 대통령의 모든 자산을 쏟아부었던 때를 역사가 기억해 줄 거라는 바람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죠. 린든의 마음 가운데 이 시민권법을 위한 나의 노력은 역사가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도리스 컨스쿠딩 교수님도 이 시민권법이 통과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 책에서 잘 자세하게 다루면서 결국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존슨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 저자에게 내가 훗날 기억된다면 시민권법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5주 후에, 그러니까 이 심포지엄 기조연설이 있은 5주가 지나서 존슨은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죠.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는 혼자였고 오후 3시 50분에 존슨은 목장 전화로 황급히 이제 경호대를 불렀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의 침실에 도착했을 때는 린든 존슨은 숨이 끊어진 뒤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오래전에 예언했듯이 그의 나이는 64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64세에 이 심장마비로 죽을까 하다 이런 것을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고 장엄한 너도 밤나무의 아늑한 그늘 아래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린든 존슨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글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는 이제 시어도어 루즈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어도어 루즈벨트.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말년은 과연 어땠는가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리더십과 죽음과 기억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숫돌에 칼날을 세우는 사람처럼 사방으로 불꽃을 튀겼는데 때때로 사후의 명성을 헛된 것이라 경멸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명성 얻는 게 무슨 필요가 있냐. 중요한 건 지금 현실 가운데서 리더십으로 국가를 세우는 것,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취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 저도 상당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스타일 같은데, 뭐 명성을 얻고 나중에 어떤 것들을 얻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그런 관점인 것이죠. 위인에 대한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건데 그래도 밀어낼 필요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자답죠, 그 말이. 100년이나 1000년, 심지어 1만 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필연적으로 망각이 시간의 모래를 뒤덮고 우리가 역사라 칭하는 모래 위에 남긴 흔적을 지워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입장을 버리고 명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가치 있는 일을 제대로 해냈다고 생각하며 죽어가는 낭만적인 삶을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했다 라는 그러한 자부심 가운데 생애를 마쳐가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남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해냈고 쓸모없는 존재로 던져지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 정말 즐거울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처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에게 조용한 은퇴는 사실 불가능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퇴임한 이후에도 의미와 봉사, 의무와 모험을 꾸준히 추구했다는 것이죠. 이 의미와 의미 있는 것과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 그리고 사실 자신이 맡겨진 의무를 감당하는 것과 또한 그 다음에 모험까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그러니까 목숨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닿을 때까지 바로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 상당히 멋있는 삶인 것이죠. 가장 어린 나이에 대통령에 올랐던 까닭에 7년 반이란 재임을 끝났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50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통령인 것이었죠. 그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삶은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이었고 그의 딸 앨리스는 시어도어가 항상 세상의 중심에 있기를 바란 까닭에 세례받은 아기, 결혼식의 신부, 장례식의 시신이기를 바랐다는 것이죠. 다 뭡니까? 세례받은 아기는 사람들 다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죠. 결혼식의 신부를 사람들이 다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례식의 시신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는데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이렇게까지 자신의 딸 앨리스에게서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형적인 리더십이었다라는 것이죠. 루즈벨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직책, 대통령이던 매 순간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트러스트를 분쇄하고 용을 죽이는 위기관리 리더십이 국민의 호응을 얻는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갈 기회를 얻은 것이 다행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바로 그의 스타일은, 시어더 루즈벨트의 스타일은 위기관리 리더십. 뭔가 위기가 있어야 돼요. 뭔가 국가적 위기, 전쟁이라던가 경제위기라던가 이런 위기가 닥치고 이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스타일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린든 존슨이 말년에 한 마지막 연설과 관련하여서 그 연설의 취지를 통해 린든이 추구했던 리더십의 목표가 무엇이었나? 국가의 목표는 무엇인가? 어떤 국민들이든 그의 어떤 조상, 연령, 그리고 그의 학력 여러 가지를 막론하고서도 동일하게 인간다운 품격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그것이 린든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또한 린든에게 있어서 시민권법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의 대통령직으로 있을 때 아쉬웠던 마음 등등을 린든의 대화를 통해서 필자는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민권법 이것이 린든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프랭클린에게 있어서는 뭐 뉴딜 정책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아무튼 뭐든 그렇게 해서 결국 역사적으로 남겨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든 존슨이 추구했던 평등한 국가와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의 대통령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지 당연히 중요하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의 제시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로서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이데올로기적 리더십. 그것은 하나의 병행적 리더십의 하나의 특징인 것이죠. 그렇게 무언가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느낄 정도의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중요한지 당연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또한 정의롭게 대하는 것, 그것이 공의인 것이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 임무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효과는 그렇게 사람들을 대했을 때 그 효과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또한 보다 나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리더십의 마지막을 보면서 리더십에 대해 느끼는 점이 있다면 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 그러한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저는 좀 봤을 때 약간 쓸쓸하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스티어더 루즈벨트는 활력 있게 그의 말년을 보냈는데 린든 존슨은 아마도 베트남전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큰 타격을 받고 그래서 좀 쓸쓸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말년에는 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까지 어떤 자신의 소신을 지키고 또한 사람들을 보다도 평등하게 그리고 보다 흑인과 백인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시민권법을 세웠다는 그런 측면들을 계속 마음가운데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그는 하나의 리더십으로서의 미국 역사에서 하나의 어떤 획을 그었다. 리더적 위치를 유지했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트남전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리더십적 정치적 타격을 받았겠지만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이 강조했듯이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는 서로 분리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좀 망하였더라도 국내 정치 부분에서 시민권법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흑인과 백인을 동등하게 처우하는 그런 시민권법 실제적인 어떤 링컨이 노예 해방 이후에 실제적 평등을 이룬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리더십으로 상당히 인정해줄 만하다라는 것을 좀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린든 존슨 대통령에 대해서 새로 좀 알게 되면서 깨달은 점이다라는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어떤 부분들이 리더십적으로 깨달아졌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년의 리더십의 모습에 대해서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와 시어더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조화는
1904년에 정점에 이르렀는데 윌리엄 맥킨리,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공화당의 윌리엄 맥킨리가 암살되는 거죠. 사람 군중 속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권총으로 맥킨리를 암살한 것이죠. 그래서 부통령으로 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이 자녀 임기 3년 반을 이 루즈벨트가 끝내고 난 이후에,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끝내고 난 이후에 그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미국 역사상 국민과 선거인단 모두에게 최대의 표를 얻어서 자력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최대라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인들이 시어도어를 지지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는 대통령을 연임에 한정하는 현명한 전통을 언급하며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해서 또한 모두를 놀라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908년이면 그가 실질적으로 8년을 재임하게 되는데, 이 같은 조지 워싱턴이 현명한 기간이라 판단한 재직 기간보다 더 길어 부적절한 야망으로 열렬한 지지자까지 실망시키지 않을까 걱정했던 그런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 있으면은 지지자들도 다 떠나고 볼품 없으니까는 이제 연임만 하고 끝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윌리엄,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참 이 시어도어는 자신이 못하니까 그 다음 후계자까지 또 다 마련해놓고 하는 그런 어떤 계속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후보자를 키웠는데 자신의 그 대통령을 인수시켜줄 그러한 후계자인 거죠. 윌리엄 하워드 테프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테프트는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욕먹을 사람인 거죠. 가츠라 테프트 미략 때문에 결국은 일본, 우리나라, 미국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라를 삼킨 이러한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어떤 좀 미략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테프트 이 사람은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이 욕먹을 사람인데, 아무튼 시어도어는 이 테프트를 굉장히 키웠다는 거죠. 테프트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도록 부지런히 뛰어다니기도 했는데, 하지만 공화당 전당대회가 개막되자마자 루즈벨트는 크게 후회한 것이죠. 내가 잘못 사람을 키웠다, 저 사람은 깜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것입니다. 진작 인식을 하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지나고 하고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일본에 와가지고 이런 미력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고생을 하도록 그렇게 시켰느냐는 것이죠. 아무튼 늦게나마 시어도어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잘못 사람을 봤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팔목을 가리키며 한 친구에게 내가 그런 성명을 발표한 걸 생각하면 이 팔목을 당장 부러뜨리고 싶네 라고 말할 정도였고, 루즈벨트가 생각을 바꿨다는 언지를 조금이라도 대표단에게 주었다면 그가 후보로 지명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건 바꿀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대통령 할게 다시 이렇게 했다면은 충분히 루즈벨트가 공화당의 후보로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약속을 명예롭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 생각하며 빌 수월에게 사람들은 내 말을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불신을 준다면 정말 미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했으면, 내려놓겠다고 했으면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지고 그냥 내려놓은 걸 쿨하게 그냥 결정한 것입니다. 미국에 그보다 대통령 되기에 적합한 인물은 없다고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테프트가 취임한 직후 루즈벨트는 1년 예정으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쿨하게 넘겨주고 아프리카로 또 떠난 것이죠. 계속 이 모험을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었다. 루즈벨트는 전형적인 어떤 모험가 스타일, 군인 스타일인 거죠. 그러면서 큰 충격 없이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평범한 시민으로 추락하는 삶을 막을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저 브라질의 어느 오지에 가가지고 생활하는 게 바로 그런 방법이라고 자신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귀국하자마자
잠시도 가만히 못 있는 부지런함은 되살아났으며 아니, 아프리카를 갔다가 아프리카 브라질은 나중에 가는 거죠. 아프리카로 갔다가 다 돌아왔는데 하지만 그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들 만나가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일을 벌이는 것이죠. 게다가 진보적인 단체들이 세거 모의실에 연이어 방문하며 191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라. 당신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이 대통령 될 사람은 이렇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지지를 그가 대통령을 이미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지지를 그는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던 본 것이죠. 그래서 그의 부산스러운 성격은 다시 타올랐고 진보 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테프트 정권에서 따분한 보수주의자들이 다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과거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공화당이 과거에 이제 시어더가 쌓아놓던 명성을 다 깎아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진보적인 그런 세력들이 다시금 시어더 너 대통령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더 역시도 나이가 어렸고요. 55살에 그가 대통령 됐으니까는 그 이후에 뭐 많이 지나더라도 70은 안 됐겠죠. 아무튼 젊은 위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투를 무수히 경험한 군마처럼 루즈벨트는 마침내 출마를 선언하며 한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도록 키워낸 현직 대통령에게 도전했다는 것이죠. 테프트 너 안 되겠다 내려와 내가 후보로 되겠다.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테프트에게 패했다는 것이죠. 이유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현직 대통령이 상당히 큰 위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루즈벨트는 진보 세력을 대표한 제3당 후보로 나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촌시 드퓨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공화당이 둘러 분열된 가닥에 어느 시체가 더 많은 꽃을 얻느냐라는 의문밖에 남지 않았다. 이 뭐냐면은 이제 아무튼 공화당은 질 거다. 근데 이제 누가 그러면은 그 시어더가 아무튼 패배했지만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인가 아니면 테프트가 좀 더 많은 인기를 얻을 것인가 그것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대통령 선거 전은 처음부터 민주당 후보 우드로 윌슨 민족 자결주의 우드로 윌슨 민주당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인 것이죠. 하지만 10월 중순 우연한 사건으로 경쟁 구도가 뒤집힐 조짐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가 이제 연설장에 가려고 밀워키 한 호텔 앞에 주차된 무게차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무게차에 올랐는데 그 순간에 암살범이 권총을 들고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루즈벨트 가슴을 겨냥해서 방아쇠를 당긴 것이죠. 딱 이렇게 바로 진척해서 이렇게 가슴에 대고 총을 그냥 빵 쏜 것입니다. 그 탄환이 루즈벨트 호주머니에 있던 금속 안경집 때문에 굴절되지 않았다면 그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안경을 가질 때 이제 안경통을 했는데 하나 이제 액세서리니까는 금으로 된 거죠. 금속으로 된 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코브자 놓은 거죠. 안쪽에 이제. 근데 거기다가 팍 쏜 거죠. 그러니까 금속에 맞아서 그 당시에는 총이 뭐 그렇게 크게 그 파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여기서 이제 굴절돼서 다른 데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금속이 자신의 그 안경통에 맞고 튕겨져 나간 것이죠. 루즈벨트는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연설장으로 향한 것이죠.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얼굴의 혈색이 옅어지고 창백하게 변했고 그래도 루즈벨트는 연설을 완전히 끝낸 뒤에야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생명을 노린 시도에도 의연하게 대응을 하자 그에 대한 지지도가 급증한 것이죠. 트럼프도 그때 연설 중에 거의 죽을 뻔한 것이죠. 뒤에 있는 사람은 트럼프 때문에 죽었죠. 결국 그 트럼프가 쏘려고 한 총에 맞아 죽었지만 트럼프도 비껴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그냥 급증한 거예요, 인기가. 그래서 한 민주당 연설가는 루즈벨트의 가슴에 남은 탄환이 윌슨의 대통령 당선을 죽였다라고 염려하기도 했는데
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루즈벨트는 카네기홀에서 마지막 유세 연설을 할 정도로 건강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선거운동에서는 신랄한 어조로 상대들을 비판했지만 마지막 연설에서는 진보당이 주장하는 원칙들을 설명하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한 것이죠. 루즈벨트는 한 세대 내에 사회 정의를 쟁취하려는 투쟁이 시작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청중의 마음을 빼앗았는데, 산업혁명에 비롯된 지속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유산자와 무산자를 구분짓는 끔찍한 분할선으로 갈갈이 찢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이기든 패하든 간에 나는 이번 싸움에서 혼신을 다했던 많은 사람 중 한 명이었던 것만으로도 한없이 기쁩니다라고 연설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더가 볼 때 미국 상당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그런 차이 때문에 상당한 혼조를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어더 역시도 국가 이러한 빈부격차로 인한 국가가 갈라지는 상황들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임무이다. 통합시키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어더 루즈벨트는 통합적인 리더십이었다. 인테그레이티드 리더십이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루즈벨트가 그때까지 어떤 제3당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지만 결국 우드로 윌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무엇보다도 분당으로 루즈벨트가 내세운 진보적 대의 명분이 상처를 입은 것이 큰 타격이었다는 것이죠. 당이 나눠졌으니까 당연히 표가 갈라지는 것이죠. 더구나 2년 전에 승리를 거두었던 공화당의 진보적 의원들도 많은 주에서 패배하고 옷을 벗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공경을 겪거나 개인적으로 슬픔과 우울감에 빠질 때마다 루즈벨트는 육체적 도전과 모험을 통해 마음의 고통을 잊으려 했는데, 대통령직을 떠난 후에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으로 충격을 완화했듯이 당시 55세이던 루즈벨트는 소년으로서의 마지막 기회라며 남아메리카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다 끝내도 나이가 55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은 나이에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그쪽으로 가가지고 모험적인 그런 삶을 또 굉장히 계속 넘치는 에너지틱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브라질 열대우림의 심장부로 흐르는 지도에도 없는 의욕의 강, 더 리버 오브 다우트, 더 리버 오브 다우트, 마치 인디아나 존스처럼 그런 강을 찾아서 떠난 것이죠. 이번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에다가 말라리아까지 걸려 거의 죽을 뻔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심신이 크게 약화됐는데, 루즈벨트가 한 친구에게 남긴 표현을 빌자면 브라질 황무지에서 10년의 수명을 빼앗겼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지만 열렬한 지지자들은 루즈벨트라는 별이 저물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루즈벨트에게 1916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라는 그런 압력을 또한 가했던 것이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으니까 1912년 대통령 선거에 또 나와라. 그러니까 그만큼 에너제틱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지속적으로 이제 입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루즈벨트는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 시대의 흐름을 직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공화당에서 진보적 흐름은 끝났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민주당으로 떠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내가 발붙일 곳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안을 가진 것이죠. 12년 동안 나는 국민들로부터 크게 신뢰를 받고 사랑받았다. 그 덕분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굳게 믿은 많은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다. 석탄 파업을 해결했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며 경제적으로 공정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트러스트를 혁파하는 규제 법안을 제정하는 데는 그가 유용했던 것이 하지만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았지만 무력증과 위험한 보수주의로 추락한 공화당원들, 그러니까 이 공화당원들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한 정말 뭔가 진보적인 그런 모습으로 이 가진 자, 유산자와 무산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현실만 고집하는 보수주의자로 추락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력해 있고 이러한 상황들을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할 것이라는 상상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사상의 흐름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이미 그 큰 흐름은 민주당 쪽으로 흘러갔다는 것이죠.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보수 역시도 하나의 살아있는 생동력 있는 그러한 정치를 해나가고 또한 정말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면서 정말 이 불균형된 이러한 사회를 바꾸려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는다면은 이 보수가 결국은 무기력증이 빠지게 되고 더 쉽게 빠지는 것이죠. 이 보수의 그러한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을 떠나게 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큰 흐름을 세오도 루즈벨트는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독립혁명이나 남북정쟁을 할 때처럼 미국의 영웅이 필요한 상황이 닥치지 않는 한 나를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전혀 현명하지 않은 짓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보수가 그 미국 내에서 이 공화당 보수주의자가 설기 위해서는 이런 위험스러운 상황, 전쟁이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러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보수는 모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보수 내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진보적인 그러한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이 생동력이 생겨나면서 이 공화당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보수가 이 바퀴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전쟁이나 어떤 그러한 위협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다시금 이 집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미국 상황 가운데 전혀 그런 상황들도 아니고 지금 거의 보수는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빠진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을 시오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좌절감과 우울감에 빠져 자신을 원하는 시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마침내 1917년 4월 뭐가 일어났냐? 1917년 4월에 미국의 세계대 1차 대전의 참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루즈벨트의 생각에는 가서 당장 거기 진격해서 싸워야 되는 바로 그런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에 미국이 개입하여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가 도래했다는 것이죠. 오래전 멕시코와 국경 분쟁이 끌어오르기 시작했을 때 친구 헨리 캐벗 로즈에게 여기에서 일하고 거칠고 용맹무쌍한 카우보이들 중에는 훌륭한 싸움꾼이 많다라고 말했듯이 배드랜드에 있었던 청년 루즈벨트는 기병 중대를 모집하겠다고 제안한 것이죠. 그 당시에 멕시코 또한 미국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그래서 거기 참전한 것이죠. 또한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는 유명한 거친 기병대 러프 라이더스를 성공적으로 모집하고 지휘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건 그냥 자기가 말 위에 타고 그냥 전쟁을 누비면서 총이 맞아 죽을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쟁을 이끈 것이죠. 이와 같이 강력한 어떤 강력한 그런 어떤 힘을 보여주는 그런 미국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팍 따른 것이죠. 근데 우드로 윌슨의 정책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드로 윌슨은 루즈벨트 요청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지원병 사단을 모집할 권한을 허락해달라 그럼 가서 싸우겠다고 요청했지만 또한 수천 명이 그의 사단에 입대하겠다고 몰려들었지만 윌슨은 루즈벨트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루즈벨트는 전쟁에 대한 불안할 정도로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과장하는 경향이 짙었는데 그는 전사라는 멋진 포상을 무엇보다 가치 있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내 이디스가 중병에 걸렸을 때에도 전쟁에 참전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아내의 간호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고 언젠가는 전쟁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늑대의 심성이 꿈틀거리는 게 어떤 기분인지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때는 전쟁의 승리는 평화의 승리보다 더 위대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것이죠. 그리고 정말 강력한 미국 그리고 가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위기 관리의 리더십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비평 및 토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태프트에 대항하여 제3의 진보당으로 대통령에 출마한 그런 경과 및 그가 전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를 그의 대화와 모습을 통해서 잘 그려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럼 토론된 내용입니다. 그럼 전쟁 중에 필요한 리더십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전쟁에 대한 리더십의 태도는 전쟁 가운데 위기죠.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 국가의 위기 가운데 보여주는 리더십의 태도는 당연히 시어도어 루즈벨트처럼 전쟁의 앞에 나와가지고 책임을 지고 그것을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그 리더십도 바로 그러한 승리를 향한 강한 태도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승리에 대한 그런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 쟁취할 것인가,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결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십이 전쟁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건 위기 상황이니까요. 전쟁에서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패한다면은 결국은 평화도 없고 굴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굴종.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되고,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결국 평화가 성취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는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승리를 정치해 나가고 앞서 나가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국가의 기본, 국민 안전 보장,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굉장히 뛰어난 그런 리더십이었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무엇보다 국방과 안보와 관련돼서는 분명하고 강한 그런 군대로서 어필하며 나가야 된다는 모든 강대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은 계속 군대를 만들고 또한 세력을 뻗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뒤로 물러서 가지고 군대에 대해 가지고 안이한 태도로 가지는 것은 결코 대통령으로서는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비등비등할 정도로, 적어도 그들이 쐈을 때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로는 군의 그러한 기강과 또한 정신을 분명히 하고 강한 군대로서 키워내야 된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직무인 것이죠. 항상 그것을, 국가 안전 보장은 가장 우선이라는 것을 대통령 리더십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어도어 루즈벨트를 통해서 또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 2차 대전을 치르면서 미국의 리더십들이 이것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이 말이 전쟁을 일으켜야 된다, 전쟁을 좋아해야 된다, 전쟁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한 그러한 군사력을 가지고 맞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어서 준비를 하는 그러한 그러한 군을 가지고 또한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좀 더 시어도어 루즈벨트에 관한 그런 리더십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이후로 이제 링컨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말년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제 혼돈의 시대 도리스 컨스쿠디 교수님의 책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책을 마치면서 이제 과연 미국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무엇인가,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 과연 우리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 살아있는 우리 한국에서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가? 정치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리더십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그렇다면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그러한 삶의 영역에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경영학적 측면에서 이게 유명한 또 리더십의 책을 다루면서 구체적으로 리더십 이론이 무엇이고 어떻게 리더십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리더십 수업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또 6월이 다 지나가고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난 것이죠. 혹시나 또 이렇게 상반기 가운데 또 성취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운 일이 있다면 하반기는 꼭 잘 성취하시고,
또한 하반기에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큰 형통함을 또 경험하시고 또 좋은 그런 하반기 정말 또 이렇게 리더십적으로도 더욱더 깊이 성숙해지는 그런 2026년도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